구체적으로 NM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NMS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 CCNA 시험에서 안 나온다는 이유로 많은 네트워크 측에서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제 만약에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당장 NMS를 써야 되는데 난 NMS가 뭔지도 모르겠고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NM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MS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모든 장비를 중앙에서 감시한다는 거죠. 이건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와 플러스 하드웨어 모두 관리가 가능하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호스트서부터 PC서부터 라우터나 스위치까지 또는 파이어와 이와 같은 보안 장비까지도, 즉 관련된 모든 장비를 다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교재 452페이지 얘기인데요. NMS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NMS의 기능은 이 정의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죠. 즉 중앙관리 체제다, 그런 거고, 제가 그 동그라미를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해놓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NMS의 조건이죠. 제가 좀 타이틀을 잘못 잡았는데, 그래서 NMS 같으면 좋은 NMS라면 언제나 관련 데이터를 필요 즉시 활용 가능해야 된다. 이건 실시간 감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시간 감시 플러스 분석. 그래서 당장 언제나 현재 어떻게 동작하고 있었고 일주일 전에는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조건으로는 SNMP를 이용해서 벤더가 다른 제품이 섞여 있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여기 시스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다른 회사의 제품이 있어요. 근데 중앙에 NMS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시스코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사용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SMMP. SMMP가 뭐죠?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즉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입니다. SMMP 이용해서 벤더에 상관없이 표준어를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림 14-3, 14-4, 453페이지 그림인데요. 시스코 웍스하고 HP 오픈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NMS죠. 그런데 즉 시스코 웍스라는 건 시스코의 NMS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HP, 즉 휴레파커드의 오픈뷰도 HP의 상당히 유명한 NMS 프로그램인데요. 얘네들이 그러면 시스코 웍스는 시스코 제품만 관리하고 HP는 HP 제품만 관리하느냐? 이게 아니죠. SMMP를 이용해서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도 모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3번, 이더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즉 ATM이라든가 포스라든가 기가빗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GU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아무나 쉽게, 즉 조금만 배워도, 네트워크 관리자가 조금만 배워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밉1이나 밉2, 그리고 요즘은 엔터프라이즈 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확장된 밉입니다. 밉을 지원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관리가 용이해야 된다. 이게 이 NMS의 이상적인 NMS의 조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NMS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 이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 SMMP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SMMP하고 밉인데요. 제가 NMS를 설명하면서 나온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NMS를 SMMP 매니저라고 그러고요.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에이전트죠. 밉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서로 약속된, 즉 NMS 매니저와 에이전트 사이에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것인지, 즉 중간에 NMS, 즉 SMMP 매니저가 있고요. 개별 장비들,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곳에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관리 장비와 메인 SMMP 매니저, 즉 NMS와 SMMP의 동작 명령어인데요. 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SMMP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SMMP 매니저는 get이나 getNext, set, trap 이런 명령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즉 get을 하면 어떠한 정보를 get해 와라, 가지고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매니저에서 get을 누르게 되면 물론 설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뭐 트래픽이라든가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고요. getNext 하면 연속해서 검색하는 데 사용이 되고, set은 SMMP 매니저가 에이전트가 있는 그 관리되는 하드웨어를 직접 설정을 바꾸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건 좀 미묘하죠. 왜냐? 보안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즉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권고사항에서는 set 기능을 쓰지 말아라. SMMP를 이용해서는 get만 해서 감시만 해라. 그거라고 그런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랩은 통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명령을 set은 ge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청을 할 때, 자료를 요청을 할 때 가지고 오는 거죠. 트랩은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외 작동을 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동작에 대해서는요, 뭐 기본 점수를 읽어드리기 되시죠? 써넣기 셋입니다. 트랩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음을 전한다. 기본 명령어와 동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좀 지겨우시죠? 좀 SMMP 대해서 SMMP나 이쪽 밉이나 또는 NMS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SMMP 매니저가 SMMP, 그러니까 즉 요 OSI 계층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죠.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상위 응용 프로그램들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니저가 에이전트한테 get이나 getNext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면 올라가겠죠. 이제 에이전트는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한다. 이게 바로 get 명령어나 getNext 명령어가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통신 체계라는 거 처음에 아주 초기에 배웠던 거 이제 거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을 다시 맨 처음에 네트워크라는 거 얘기했을 때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통신이라는 게 뭐였죠? 통신이라는 거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첫 페이지에 1장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어 투 피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T 계층 프로토콜 무슨 얘기죠?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출발지와 목적지의 계층이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똑같은 계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같은 계층으로 와줘야 된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개념이었습니다. 피어투피어 통신 T계층 프로토콜. 어떻게 보시면 전체가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묶여져 있는 거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거지 어느 이론 하나도 따로 노는 것이 없습니다. 밉인데요. 그 다음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 이래서 버전이 크게 지금 제가 여기서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밉 버전 1, 버전 2, 확장 밉. 밉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get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밉 버전 1이었던 건 뭘까요? 예전에 나온 건데 그때는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10개였다. 예를 들면요. 10개였으면 버전 2로 가면서 20개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필요성이 당연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 2가 나왔고요. 버전 2도 모자라서 개별 회사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게 엔터프라이즈 맵입니다. 즉 회사별로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NMS를 쓰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그런 것을 바로 확장 맵이라고 그러고요. 현재 SMAP 버전 3가 나와 있는데 아직은 버전 3를 전체를 다 지원하는 제품은 많지는 않고요. 벤더에 따라서 여기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네트워크의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빈번한 문제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 점,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다. 그런 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리계층의 문제.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위에 당장 컴퓨터부터 보시고 PC IP 주소 보고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언제나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건 물리계층. 구체적인 연결이거든요. 물론 어저께까지 잘 쓰다가 오늘 갑자기 이상해. 아니면 30분 전에도 썼는데 안 돼. 그거는 물리계층 문제가 보통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로 구축했을 때 아니면 뭔가 새로 설정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계속 안 된다고 그런 상위 레벨에서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물리계층부터 보십시오. 즉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케이블 공사 자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드웨어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물리적 접속 규격 초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케이블 길이 이더넷이 몇 미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90m 플러스 10m 즉 워크그룹 저희 실제 사용 공간에서 90m고요. 마지막 패치 패널 고려해서 100m 90m 플러스 10m 이래서 100m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110m라고 110m였을 때 네트워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110m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457페이지입니다. 교재 보시면 물리적 접속 규격의 초과에 의한 문제는 보통 케이블 길이의 규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긴다. 그러면서 지연값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지연값이 생기면 또 생기는 게 뭘까요? 컬리전이나 런트 에러. 런트 에러는 60바이트 미만의 작은 패킷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들이 자주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문제, 즉 2계층에서의 문제인데요. 과도한 브로드캐스트. 이거 흔히 생기는 경우가 뭐죠? 제가 보안 부분에서 아주 강조했었죠.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최근에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보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교재에서는 이런 얘기들, TCP/IP 얘기나 애플토크 혼재되어 있는 얘기 이런 거 했었죠. 이거 말고 바이러스가 아니라 보안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어떤 공격이 있었죠? 맥플러딩 공격이 있었죠. 맥플러딩이 있어놨을 때 당연히 과도한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의 계층에서의 문제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너무 작은 프레임 간격 같은 경우는 교재에 제가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연속적으로 콜리전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각 각 노드는 즉 호스트죠. P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C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제 종료가 되니까 상당 기간 애를 먹게 됐죠. 도대체 원인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빈번하기 때문에 찾기도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공부할 때도 언제나 이 IP 주소의 중복이나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라우터만 의심을 하시고 라우팅 테이블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재에서도 그렇고 신문 기사나 이런 거나 실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특히 프래그멘테이션 문제, 프래그멘테이션 제가 언제 얘기 드렸죠? 이 부분 아주 잘 출제되고요. 이 문제는 아주 한 문제 꼭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 앞에서는 그림으로 설명드렸고 458페이지에서는 말로 설명드리고 있죠. 어떤 그림이었죠? TCP/IP 부분에 있던 그림. 라우터가 있고요. 밑에 호스트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여기에 MTU 값을 500. 그런데 PC가 핑을 할 때 MTU를 1500으로 해서 DF 비트를 설정해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이거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중간에 드랍되는 거요. MTU 500일 때. 그런 거 문제처럼 패킷이 중간에서 프래그멘테이션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러니까 뭐 속도가 갑자기 너무 느려진다거나 그럴 때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더 쉽게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PC에서 다른 PC, 서버, 라우터, 즉 모든 장비로 핑이 안 된다. 이때 의심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랜카드, 두 번째 케이블.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제 경험을 그냥 쭉 써놓은 거기 때문에 꼭 뭐 100% 이렇다 이런 건 아니죠. 말 그대로 실제 흔히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PC의 랜에서 다른 PC나 서버로는 되는데 라우터에다가만 안 된다.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경험상 라우터에 이단의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라우터나 허브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로 확인을 해야겠죠. 물론 이 PC에서 라우터 했는데 핑이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에서 다른 PC나 서버론에서는 라우터에 다 핑이 돼요. 그러면 이 PC 문제죠. 즉 어디가 문제인지 그걸 좀 계속 넓은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좁혀가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문제를 찾기 쉽다는 점.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방법론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을 해보시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내공이 쌓이는 거겠죠. 그리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라우터까지는 통신이 되는데 외부로는 안 된다. 그건 뭘까요? 이게 바로 라우팅 테이블 문제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면 라우터의 웬 구간 인터페이스. 아주 이 소형 라우터, 보통 가입자 라우터라고 그러는데요. 가입자 라우터의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랜, 하나 웬. 랜 인터페이스 이더넷 하나 있고요. 웬으로 뭐 시리얼 하나 있고요. 이랬을 때 여기까지만 문제가 없으면 라우터는 어차피 동작은 하고 있거든요. 이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어 있으면 외부로 통신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첫 번째는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통신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뭐였죠? 언제나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점. 왔다 갔다 한다는 점. 이거였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 KT가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하나로 통신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실제로 문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감추죠. 우리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쵸? 가입자 문제입니다. 고객 문제세요. 알아야지 따지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제를 잘 찾아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이트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이트는 접속이 가능한데 특정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네트워크만 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저 네트워크 문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지금 책에서 쓴 것처럼 이 사이트가 다운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집에서는 되더라. 그럼 뭐가 문제죠? 저희 집 문제죠? 그런 경우도 이제 제가 간혹 보고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찾아보니까 통신사별로 ISP에 라우팅 테이블이 있죠. 그런데 일부 라우팅 테이블이 누락이 돼서 이건 100%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ISP 문제거든요. 일부 라우팅 테이블이 누락이 돼서 만약에 하나로를 쓰는 사람은 어느 특정 사이트는 못 들어가고 메가패스를 쓰면 KT를 쓰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컴플레인을 해서 항의를 해서 특정 사이트만 안 돼요. 하나로에서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 이거 보통 진짜 많이 얘기들 하시죠? 특히 사무실에서 인터넷 쓰시면서 아, 우리 사무실 인터넷 너무 느려. 이 방법 없습니다. 왜냐? 특별히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제한되어 있는 밴드위스죠. 그런데 최근에 P2P를 많이 쓰면서 메신저나 아니면 뭐 이동키, 당락이 이런 거를 많이 쓰면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당장 PC가 20대가 있고 20대만 있는 사무실에서 아주 부유한 회사라 T1 라인을 쓴다. T1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이거든요. T1 라인을 쓴다. 1.5메가죠. 집에서 쓰시는 ADSL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명이서 다 메신저를 통해서 최신 영화를 보내고 있거나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다가요. 어차피 밴드위스는 1.5메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20대가 그렇게 쓰면 이 트래픽이 남아나지가 않겠죠. 그리고 IP 네트워크의 제일 큰 단점, 이건 제가 IP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IP 네트워크라도 우선순위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IP에 그 프리시던스 필드가 있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음성과 최근에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와 음성 네트워크가 결합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음성과 데이터에 같이 있을 때 중요한 거 당연히 음성이 먼저죠. 전화하는데 전화가 끊기면 안 되겠죠. 영화 받는 거에 천천히 받아도 되지만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으면 목소리가 중간에 1초씩 끊기면 사용할 수 없죠. 이럴 때 통합이 됐을 때 아직은 QoS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점. 여러 가지 QoS 툴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100% 이렇게 만족시킬 수가 없고 QoS에 대해서는 전체 국내 모든 통신사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우리 IP 프리시던스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쓰자. 뭐 딥서브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서로 규약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많이 개선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쉽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QoS를 보장하는, 퀄리티를 보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한 실제 네트워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나 뭐 네트워크 계층의 문제, 데이터 링크 계층의 문제, 뭐 물리 계층의 문제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명령어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령어 제일 기본적인 거 두 개. 핑이랑 트레이스 루트. 핑은 뭘까요? 교재 보시면 제가 핑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건지 뭐 핑은 뭐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뭐 소나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즉 잠수함의 어떤 음파를 가지고 음파를 보내서 이쪽에서 반사돼서 오는 시간 뭐 이런 거 가지고 거리를 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핑의 원리거든요. 화면은 지금은 제가 이건 시스코의 익스텐드 핑, 확장 핑에 대해서 한번 그 출력물을 화면에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핑하게 되면 이런 거 안 묻고요.
그냥 핑, 만약에 예를 들면 핑 10.0.0.1 하면 바로 요 화면이 나오겠죠. 몇 개 보내고 몇 개 받았느냐.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이 느낌표, 이게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은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확장 핑의 옵션들을 보면 맨 처음에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 있고요. IP냐 아니냐, 그리고 타겟 IP, 즉 목적지 주소가 어디냐, 몇 개를 보낼 것이냐.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이 괄호 안에 값이 있으면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값이 입력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언제 말씀드렸죠? 오토 컨피그레이션 모드, 즉 라우터의 셋업 모드를 설정할 때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데이터그램 사이즈, 데이터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타임 인 세컨드, 즉 간격은, 그러니까 타임 아웃이죠. 즉 보내고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서 안 오면 이거를 연결이 안 됐다고 볼 것이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추가적인 명령어입니다. 이 더 확장된 명령어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보통은 안 쓰는데 저는 여기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s라고 해서 더 보여드리면, 자기 소스의 주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 아무 주소나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우터가 있으면 이쪽이 웬이고 이쪽이 랜입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핑이 되는 걸 하게 되면 제가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핑을 달고 그 소스 어드레스로, 소스 주소로서 달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다. 즉 랜에서 여기 있는 PC가 외부로 통신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 웬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다운이 안 돼 있고 여기가 정상적이에요. 서로 이 상대방에 있는 라우터끼리 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는 핑이 돼요. 인터페이스 상태를 봐도 살아있고. 그러면 뭐를 의심해 봐야 되죠? 이건 좀 뭐 약간의 응용인데, 이래서 사실 저는 네트워크가 재밌었던 부분인데, 상대방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자기는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즉 어떤 트래픽을 보냈는데, 핑을 보냈는데 응답이 안 왔다는 얘기는 나는 경로를 아는데 상대방이 제 경로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로, 요 시리얼 인터페이스 구간에 주소를 해서 핑을 해보면 핑이 돌아왔죠. 그럼 이 주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주소, 랜의 주소, 반대쪽에 있는 랜 인터페이스 주소를 이쪽 라우터가, 목적지의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에 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핑이 돌아오질 않죠. 이럴 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핑을 해서 그냥 하면 무조건 핑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쪽에서도 목적지 관리자는 야, 우리 문제 없잖아, 여기 서로 구간에 잘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랬을 때 확인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제 로컬 랜의 주소를 바꿔서, 소스의 주소를 바꿔서, 소스의 주소를 이 시리얼 구간이 아니라 랜 구간으로 바꿔서 보내는 기능입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꼭 필요한 기능이고요. 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타입 오브 서비스, TOS 값을 바꿔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DFbit. 요 문제가 바로 요 데이터그램과 함께 앞장에서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네요. TCP/IP 부분 설명할 때, 거기서 ICMP 메시지 설명할 때, ICMP 메시지 설명할 때요.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그 DFbit 다시 설명드렸을 때, 그리고 여기 세 번째인데요. 실제 핑 명령어에서 여기서 DFbit를 설정을 하겠으라고 그러면 프래그먼트를 하지 않고 1500바이트 크기 그대로 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라우터나 다른 장비에서 네 맘대로 프래그멘테이션 하지 말아라. 그 다음은 리플라이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라. 다음 데이터 패턴, 핑을 보낼 때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해서 보낼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요 소스 IP나 소스 핑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DFB 설정하는 거나 이거 외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홉에 타임스탬프 그 구체적인 시간들을 다 찍어서 보내려는 때 사용이 되는 명령어고요. 다양한 크기의 심 레인지 오브 사이즈는 즉 핑을 한 크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그램에서 뭐 100, 1000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가변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핑을 보내는 옵션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냥 5개를 보냈는데 5개를 다 왔다. 그럼 100%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핑의 출력 값입니다. 다음은 트레이스 루트인데요. 핑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좀 전에 느낌표가 5개가 있었죠? 5개를 보내서 5개를 다 받았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라우터 2대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아무것도 아직 설정 안 하고요. 다이렉트로 2대를 연결을 해서 핑을 서로 해보시면 점 느낌표 4개 맨 처음에 할 때만요.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느낌표 5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일까요? 첫 번째 점은 상대방 즉 ARP 때문에 그럽니다. 다이렉트로 붙어 있어도 상대방을 모르죠. 먼저 브로드캐스트를 보내서 그 다음부터 해서 주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 게 맞다는 거. 이건 제가 뭐 간단한 제 팁으로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어로서 트레이스 루트입니다. 트레이스 루트는 기본적으로 경로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요. 네트워크가 막 복잡하게 있다. 출발지의 PC에서 목적지의 PC까지 구체적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옵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프로토콜이라든가 타겟의 주소, 소스의 주소, 그다음 뭐 디스플레이 옵션. 그래서 핑에서 이제 타임아웃이 있었죠. 똑같이 있습니다. 타임아웃. 그다음에 최대 TTL 값, 타임 투 리브 값. 최소 TTL 값이네요. 미니멈이니까. 맥시멈. 최대 TTL 값. 몇 단계까지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포트 넘버. 그리고 이건 타임스탬프를 찍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혹은 트레이스 루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트레이스 루트의 동작도 재미있는데요. 463페이지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서 여기 호스트에서 트레이스 루트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맨 처음에 TTL 하나짜리 TTL이 1인 에코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에코를 요청하는 거죠. TTL이 하나면 어떻게 되죠? 가서 죽죠. 가서 끝나죠. 거기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음 플러스 1 한 단계를 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가겠죠. 그럼 다시 응답하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서 그러면 1 플러스 1 되면 다시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다음 장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다음 장비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충분히 실습이 가능하거든요. 라우터 같은 거 없이 집에 있는 인터넷이 되는 PC라면 그 교재의 462페이지에 제가 그 PC에서의 윈도우에서의 다양한 옵션의 핑에 대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이걸로 몇 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 주소나 흥미가 가는 주소에다가 핑을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주소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TCP/IP 부분에서 그때 그 닉에 대해서 www.nic.ol.kr 그래서 kr.ol.kr 여기서 들어가시면 IP 주소에 대해서 누구의 IP 주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주소 중에서 흥미로운 IP를 하나 찾아서 트레이스를 해보시면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어떤 식으로 갔다 오는지 그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보통 뭐 IP 찾기 놀이가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 같은 데 보시면 요즘은 보안 때문에 그 악성 사용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글을 남기면 자동으로 그 사람의 IP가 남죠. 이 IP를 보시면 그 사람이 어디서 그걸 올렸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스 루트를 해보면 이 사람까지의 경로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제가 하나로 통신을 사용하는데 하나로 통신을 사용하는 저와 제 친구는 KT를 사용한다. 이랬을 때 서울에 있는 저와 뭐 부산에 있는 제 친구하고 통신을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고 오나 트레이스를 이용하면 이 중간에 정보들을 여기서는 보시면 타겟이 7272727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이 주소들을 다시 그 KRD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어느 위치인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흥미롭겠죠? 아, 서울을 해서 갈 때는 서울에서 대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거쳐서 가는구나. 뭐 미국에 있는 친구랑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 책을 다 마치게 됐네요. 물론 다음 장에 있는 이제 15장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서머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CCNA 준비를 위한 핵심 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본문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꾸준히 학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부분은 15장에서는 15장과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CCNA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지금까지는 꼭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많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음 장에서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전체 길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는 15장만 공부를 하셔도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